공부하다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이우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8학번 박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8학번 한지원입니다. 약제학은 약제학 1, 2로 구성이 되며 4학년 1학기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제제학, 약물 체내 속도론, 그리고 생물 약제학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제제학은 약물의 제조 및 품질 평가 방법을 강의를 하며 약물 체내 속도론은 약물의 체내 동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 약제학은 생리학 및 생물학적인 시간으로 약물의 체내 동태를 이해하고 생체내 정보와 약물 제제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약제학 1은 2학점으로 제제학을 배우며 약제학 2는 3학점으로 약물 체내 속도론과 생물 약제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총 3분의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며 시험은 중간과 기말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확실히 PK가 제일 인상 깊게 어렵기 때문에 다들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중반부에 여러 가지 약물 제형 배우는 파트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약들이 있구나 싶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2학기나 아니면 그 다음 학기 수업 시간에도 꽤 많이 이어져서 다음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오히려 약제학 때 이런 내용들을 들어놓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제학을 김재덕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타점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제가 필기를 왠지 모르겠지만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김재덕 교수님께서 되게 열정적으로 타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알약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인데 그걸 비대면 캠에서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꼭 튀어나가지 이러면서 강의를 열심히 해주셔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이거 제약 실습하실 때 실물로 보실 수 있어요. 맞아. 진짜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가요. 저는 아무래도 약제약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PK 파트에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제 PK 강의에 수업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조교님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랩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수많은 수식으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되게 많이 감사했고, 이제 저희끼리는 조교님 성이 양씨라서 1타 강사 양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다녔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도 본인이 수업하시는 내용은 몰라도 조교님만 수업하시는 내용만 알면은 맞아, 시험 맞아. 볼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양 조교님 수업만 이제 잘 들었는데 네. 조교님이 최고예요. 암기 양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PPT가 이 PPT는 뭔가 사진 자료도 되게 많고 좀 간결하게 정리된 PPT가 좀 많은 편이어서 이제 공부하다가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거기 있는 그림 보면서 머리도 살짝 식히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다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PK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다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PK는 좀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이라서 오히려 시험 기간에 차라리 문제 푸는 게 좀 더 재밌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약제학이 굉장히 암기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못 찾았는데 제가 약제학을 공부하다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제약은 많습니다. 제제학은 진짜 많아요. 제제약은 많아요. 생물약제학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방약학은 1, 2로 구성이 되며 4학년 1학기에 수업을 듣습니다. 이제 식품과 의약품을 포함한 각종 환경 물질이나 약물이 인간의 생명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목인데요. 이제 과목명 그대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목표를 지닌 학문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다루는 보건위생,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 등의 환경과 건강, 그리고 유해인자 등의 화학물질과 독성, 마지막으로 영양소 섭취 기준 및 건강기능식품을 다루는 영양과 건강 등으로 파트가 나뉩니다. 예방약학 1은 2학점, 2는 3학점으로 총 5학점으로 구성이 되며 3분의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시험은 2022년 기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비대면 중에서도 전부 다 아마 녹강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예방약학 교수님들의 얼굴을 모르는 학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후배님들은 대면 수업을 하실 테니까 아마 저희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았던 게 조별 과제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없었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런 PPT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돼서 물론 양은 정말 너무 많아서 네. 너무 힘들었지만 그거는 과제가 없는 건 정말 좋았고요. 이제 저희가 원래 시험을 3번 보기로 했었어요. 근데 원래 1차를 봐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올해 초에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들이 수업 때마다 이제 10명 넘게 계속 매주 빠지고 이래서 결국 1차 시험을 안 보고 창동신 교수님이랑 이제 마지막 정산민 교수님은 3차에 이제 몰아서 봤는데 근데 정말 아직도 기억이 쉽지 나요. 않죠. 네, 예방약학이 아마 마지막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동기들이랑 다 같이 정말 이게 맞나? 이러면서 너무 양이 많아서 고생했었습니다. 시험은 또 저희도 할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또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이제 원래 기존에 1, 2, 3차가 원칙이던 시험을 저희도 모든 거를 기말에 몰아서 봤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한 6과목어치가 아니었나. 아니 정리본을 프린트를 했는데 A4 용지로 이만큼이 나왔는데 정리본이 이걸 언제 봐? 그래서 찍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스테이플러 못 보죠. 못 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재밌게 듣고 재밌게 듣는 것에 의의를 갖자. 처음으로 이제 몇 단원을 통째로 포기하고 들어간 시험이었다. 아유 그래도 훌륭한 학생이시잖아요. 예방약학 시험을 공부하면서 외운 여러 가지 독성 기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음 학기에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기전이. 그래서 예방약학 때 그래도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놓길 잘했구나 싶어서 그게 그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제 농약 파트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정확히 그게 어떤 식으로 체내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전혀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파트를 다루고 나니까 뭐 유기염속의 농약이 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게 뭐 교감신경을 마비를 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한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와도 이제 저래서 안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이가 얘기해주기도 했지만 타이레놀이 좀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잖아요. 타이레놀이 간독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 같은 거를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간에서 대사 효소를 타이레놀의 대사체가 어떻게 포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평소에 보고 듣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전공생으로서 접목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이 의의를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약물학은 약물학 1, 2로 구성되며 4학년 2학기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약물학은 질병의 예방, 경감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사용 이유, 대상 질병의 종류 및 발생 원인, 효능, 작용 기전, 부작용 및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에 관하여 다양하게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 비뇨기계, 면역계, 심혈관계 및 소화기계 등에 작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약물학 1은 3학점, 2는 2학점으로 총 5학점이며 2021년에는 총 6분의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성되었으며 별도의 퀴즈나 과제는 없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제 본격적인 약을 공부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성분명을 보고 이게 성분마다 이제 어떤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제 어디에 작용을 하는지 이거를 상세하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약대생 같이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그런 단계가 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수업입니다. 저는 약물학을 직접 마주하기 전에 너무 선배들로부터 이름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약대의 꽃이다 아니면 4학년 2학기를 괴롭게 하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첫 단원이 이제 자율신경계 파트였는데 저는 자율신경계를 제일 어려워해요. 아무래도 교감신경 약물, 부교감신경 약물이 복잡하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약물학이 이런 거구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지원이 말대로 좀 많은 약들을 한 학기 내내 계속 듣기 때문에 뭔가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듯 해도 지나고 보면 내가 이제 꽤 많은 약들을 알게 되는구나 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라고 간암이 이제 원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으로부터 비롯돼가지고 이제 발전되는 게 우리나라의 흐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단 거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간이 많이 생기고 그걸로부터 이제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당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몸에 안 좋다라고 굉장히 엄청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원래 지방이 몸에 안 좋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지방보다도 이제 당이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간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낀다고 좀 겁을 주듯이 이제 당을 너네가 줄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을 끊고 제로 콜라를 마시고 있어요. 오, 약대생 같네요. 네. 전 특히 항응고제 파트를 좀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아니면 항혈전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에서 또 어떤 기전에 따라서 혹은 경구투여냐 아니면 주사제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속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걸 굉장히 조직화를 잘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약물학 수업을 들을 때도 되게 순서를 잘 짚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나중에 약물 치료학을 들을 때 정말 빛을 발해서 치료학 공부를 하면서 약물학 강의 자료를 찾아서 이 정리본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과목 공부를 하면서 좋은 점은 우선 다양한 내용을 이제 많이 알아갈 수 있다. 약대생으로서.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약물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5학년 때 약물 치료학이라고 이제 임상 실무에서 어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 약을 쓸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약물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저 스스로도 좀 재밌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어려운 점은 이게 강론식으로 소화기계면 소화기계, 순환기계면 순환기계, 고혈압이면 고혈압 이런 식으로 약물이 그냥 주르륵 나와요. 그냥 이름 기전 이걸 다 외워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약물학은 요약본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 형식으로 PPT 보면서 공부를 하고 딱 이제 시험 직전에는 표만 보면서 약물만 이렇게 딱딱딱딱 외워서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약물학이 좋은 점이 확실히 수업 하나하나에서 약을 되게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얻어가는 게 열심히 하시면 정말 많다는 게 좋고요. 보통은 기전으로 나눠서 약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 기전으로 배웠던 약들을 A 기전에서 약을 한 5개 배우고 B 기전에서 한 5개 배웠다면 나중에 약물 치료학 수업에서는 특정한 질병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A 기전에 B라는 약을 쓰고 두 번째로는 B 기전에 3번 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기전의 약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약들을 최대한 많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서 아무래도 공부량이 많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정리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2번씩 3시간짜리 수업이다 보니까 혼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기에는 벅차서 조금 동기들이랑 사람을 모아서 같이 했었죠. 그렇죠.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약들이 쭉 기전별로 분류가 되게 표로 만들어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표만 모아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면 같이 하면 더 좋은 거니까 저는 정리본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양유학 및 실습 과목은요, 4학년 2학기에 해와에 있는 영광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2학점짜리 실습 과목이에요. 졸업 후 임상 약사로서의 기본 소양, 기본 임상 업무, 그리고 전문 지식 활용 등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고요, 실습을 수행합니다. 임상 약사로서 행할 수 있는 양료의 기본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10주는 이론 수업으로 약사 윤리, 직능, 의약품 전문가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약물 감시하고 부작용을 보호하고 인과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보건의료인으로서 다른 의사나 아니면 환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소통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후반 4주는 직접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직접 주사제 조제 실습을 하거나 처방전 검토를 하고 조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는 복약치도 롤플레잉까지 해보면서 마무리되는 수업입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기말고사 한 번만 보게 되어 있어요. 학기 첫 주에 강의 계획서 뒷편에 약물 리스트가 쭉 있는데 다빈도 의약품 200종에 대한 리스트예요. 그래서 수업에서 실습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별개로 그 표에서 주로 시험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 OT 때 갑자기 의약품 200개를 외우라고 하셔서 엥? 싶었어요. 이게 4학년 2학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재밌는 내용도 많고 그리고 그 교수님 두 분께서 모두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병원에 근무하시는 약사님도 초빙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다른 약사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되게 실무적인 강의를 처음 듣게 된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고 뭐 환자분이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배우니까 재밌었어요. 마지막 주차에 했던 복약치도 롤플레잉이요. 아 맞아. 재밌었죠. 저는 그 양유학 및 실습은 분반이 2개가 있어요. 많은 실습 과목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뭐 앞분반, 뒷분반 저희는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동기들이 모여서 또 4명, 4인 1조로 조를 짠 후에 거기에서 역할을 정합니다. 환자, 약사, 그리고 뭐 다른 시간 관리를 해주거나 코멘트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제로 모든 조들이 앞에 나와서 환자와 약사의 복약치도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땐 또 인상 깊었던 게 저희 조에서 환자 역할을 했던 친구가 지방에서 농부를 하시는 60대 남성 노인의 역할을 맡았는데 리얼한 연기를 선보여줘서 교수님도 웃고 저희도 웃고 조교님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주사 조제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사제를 어떻게 조제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직접 실습도 해보고 이제 그거를 자가주사라고 해가지고 당뇨 환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인슐린 주사를 받으면 그거를 집에서 이제 본인이 자가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가주사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돌면서 실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직접 주사도 만져보고 하면서 네, 그게 기억이 나요. 강의 계획서 뒤편에 이런 식으로 표가 붙어 있어요. 200개 약물이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인가?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로사르탄이면 로살탄이라고 읽고 약효 및 효능은 안지오데신2 수용체 기량제다. 근데 이게 약물학과 의학학이 끝날 때쯤이 되면 다소 상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얘가 고혈압 치료제지?
당뇨약은 아니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시험에 큰 부담은 없고요. 실습도 따로 레포트를 내야 되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과목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는 편이고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해놓으면 이 과목은 괜찮게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빈드약품 말고도 그 한약제제 있잖아요. 있죠, 그쵸? 있죠. 그 한약제제도 막 처음에는 어떻게 외워야 돼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100개인가 목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20개만 이제 외우라고 20개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20개도 처음에는 벅차하다가 이제 나중 가면은 20개 그냥 금방 외우지 이러고 이제 외워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20개 정도는 금방 외우실 수 있는 약대생이 되실 거예요. 훌륭한 우와, 약대생, 아. 훌륭한 약대생의 표본이다. 4학년 2학기가 되면 다 이렇게 됩니다. 벌써 두려운데요? 상당히 겁을. 20개만 땡큐지. 땡큐긴 하죠. 땡큐죠. 사실 일반 대중들이 약사라고 하면 약국에서 만날 수 있는 약사만 생각하게 되고 약사가 의료 보건인으로서의 역할,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약물을 중재를 해주거나 하는 역할들은 잘 모르잖아요. 특히 병원에는 약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약사라는 직업의 카테고리 안에 병원 약사도 있고 혹은 공직에서 일하는 약사도 있고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약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약사의 종류가 있고 그 약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앞으로 단순히 조제만 해주는 약사가 아니라 어떻게 환자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공공재로서 의료 보건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좀 강조해서 배우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